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행복한 날보다 불안한 날을 더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기쁜 일은 금세 지나가지만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한마디는 평생 귓가를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아직 거치지 않은 도로 위로 차가 천천히 공항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딸이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사위가 여행 가방을 붙잡은 채 연신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전라도 여행은 정말 편하게 다녀오세요. 사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맛있는 것만 드세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이번 여행은 내가 오래전부터 꿈꾸던 여행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여보, 은퇴하면 전라도 한 바퀴 천천히 돌아다녀요. 하지만 아내는 그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은 아내와의 약속을 대신하는 여행이기도 했습니다. 공항까지는 1시간 남짓. 차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여행 코스를 설명했고 딸은 미리 예약한 맛집 사진을 보여주며 들떠 있었습니다. 나 역시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평소 아들은 이른 아침에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전화를 했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그 순간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숨이 턱 막힌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빠, 지금 어디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공항 가는 중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아빠, 비행기 절대 타지 마.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차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딸도 사위도 모두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숨을 헐떡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절대로 타시면 안 돼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잠시 후 아들이 이어서 한 말에 나는 손으로 입을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 지금 딸이랑 사위에게는 아직 말하지 마세요. 순간 내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번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여행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나는 본능적으로 딸과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위는 앞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룸미러로 내 표정을 살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딸도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딸이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타기로 한 비행기표 누가 예약했어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위가 예약했다. 아들은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더니 믿을 수 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표에 아빠 이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나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아빠, 그건 전라도 여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따라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명 딸과 사위는 전라도에 있는 섬과 바닷가를 둘러보는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비행기로 이동한 뒤 렌터카를 타고 남쪽 지방을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여행지가 전라도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봐라. 내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아들은 주변에 누가 듣는지 확인하듯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어젯밤에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딸이 너한테? 네. 그런데 누나는 몰랐을 거예요. 전화가 잘못 걸린 것 같았어요. 아들은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누나가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매형이랑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아빠 명의로 된 서류 이야기였어요.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것이라면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와 아내에게서 물려받은 지방의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 땅은 크지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 개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수차례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땅은 아내의 부모님이 평생 농사를 지었던 곳이었습니다. 아내는 세상을 떠나기 전 내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 땅은 아이들이 어려워져도 함부로 팔지 마세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아 나는 누구에게도 땅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매형이 누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잠시 후 아들은 자신이 들었다는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이번에 아버님을 데리고 내려가면 도장만 받으면 된다고 했어요.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공항에서부터 정신없게 만들고 도착하면 바로 사람을 만나게 하겠다고 했어요. 순간 차 안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너무 놀라 소리가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누나는 겁을 내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알게 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매형이 그러더라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미 계약금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물러날 수 없다고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내 땅을 두고 나도 모르는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계약금을 받았다는 거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형이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제야 몇 달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사위는 사업을 확장한다며 나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을 부탁했습니다. 나는 거절했습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위험한 사업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금액을 낮춰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거절하자 며칠 동안 딸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딸이 서운해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두 사람이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빠, 일단 공항에 가지 마세요. 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그리고 지금 제 말 들었다는 것도 말하지 마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바로 차를 세우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딸과 사위를 붙잡고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인 것이냐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괜히 먼저 움직였다가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출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냐?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공항으로? 네.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아빠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차 안에는 다시 음악만 흘렀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편안하게 들리던 음악은 이제 기분 나쁜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빠, 오빠가 뭐래요? 나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별일 아니다. 그런데 왜 비행기를 타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누르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속이 좀 안 좋구나. 사위가 룸미러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불편하세요? 조금 어지럽다. 사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조함이었습니다. 아버님, 공항에 도착하면 약을 사드릴게요.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차를 좀 세워라. 여기서는 세우기 힘듭니다. 다음 휴게소에 세워.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의 속도는 오히려 조금 더 빨라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위는 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딸이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빠가 힘드시다잖아. 다음 휴게소에 들어가. 사위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그래도 아빠가 아프다잖아. 공항에 가면 다 해결돼.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공항에 가면 무엇이 해결된다는 것인지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차 문 쪽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달리는 차에서 내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차일드로까지 걸려 있는 것인지 손잡이는 아무리 당겨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위야. 네, 아버님. 문 잠금 좀 풀어라. 사위의 손이 순간 굳었습니다. 왜요? 답답해서 그렇다. 주행 중에는 위험합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문을 열겠다는 게 아니다. 잠금만 풀라는 거다.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사위와 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딸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여보, 그냥 풀어드려. 사위는 한참 후에야 문 잠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웠습니다. 휴게소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나는 곧바로 말했습니다. 저기로 들어가라. 사위는 내비게이션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휴게소가 더 큽니다. 나는 지금 내려야겠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 순간 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장 들어가. 내 고함에 딸이 놀라 몸을 움찔했습니다. 사위는 이를 악문 채 마지못해 방향 지시등을 켰습니다. 차가 휴게소 진입로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차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사위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화장실. 나는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습니다. 딸이 뒤따라 내리려고 하자 사위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있어. 그 짧은 말을 듣는 순간 내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나는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척하다가 사람들이 많은 매점 앞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휴게소에 내렸다. 아들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지금 확인한 게 있느냐? 아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비행기 예약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어디로 가는 표냐? 전라도가 아니에요. 그럼 어디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예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위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왜 가는 거냐?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주도에 공증사무소 사람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 순간 나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매점 벽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서명하면 바로 넘길 서류가 이미 준비돼 있답니다. 무슨 서류? 아빠 땅 매매 위임장이요. 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말해라. 그 땅을 사려는 사람이 매형의 친형이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가 자기 형과 짜고 내 땅을 헐값에 넘기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위가 나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다정한 사위의 미소가 없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매섭게 변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움켜쥔 채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사위는 내 앞에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나는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여행은 처음부터 나를 위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내 재산을 빼앗기 위해 준비된 함정이었습니다. 사위는 내 앞을 가로막은 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버님,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살갑게 부르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말투는 낮았고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휴대전화를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들과 통화했다. 사위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처남이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표정이라는 것은 참 이상합니다. 마음속에 욕심을 품고 있을 때는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눈빛이 먼저 변합니다. 입은 웃을 수 있어도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사위의 눈에는 걱정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계획이 어긋날까 두려워하는 조급함만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왜 비행기를 타지 말라고 했는지 궁금한가? 내가 묻자 사위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당연히 궁금하죠. 갑자기 그런 말을 하면 누구라도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걱정?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정말 나를 걱정해서 묻는 거냐? 사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때 딸이 다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딸은 숨을 몰아쉬며 나와 사위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갑자기 안 보이셔서 놀랐잖아요. 딸의 얼굴에는 분명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걱정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희가 예약한 비행기 어디로 가는 거냐? 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라도에 간다고 했지? 맞아요. 그런데 비행기표는 제주도로 되어 있다더구나. 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위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일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일정이 바뀌었다고? 전라도로 바로 가는 것보다 제주도에서 하루 쉬었다가 배로 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이었습니다. 전라도 여행을 가면서 제주도에 먼저 내려배를 타고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언제 일정이 바뀌었는데? 사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에요. 그런데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말씀드리려다가 깜빡했습니다. 비행기 목적지가 바뀐 것을 깜빡해? 사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은 당황한 얼굴로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주도라고? 딸의 반응을 보는 순간 나는 딸도 비행기 목적지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몰랐느냐? 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전라도로 가는 줄 알았어요. 사위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말했잖아. 언제? 지난주에. 난 그런 말 들은 적 없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우리 쪽을 힐끗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차로 가시죠. 그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즉시 팔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라. 내 목소리가 휴게소 안에 울렸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는 비행기 안 탄다. 지금 와서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누가 곤란한데? 나는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곤란한 것이냐, 아니면 내 계획이 곤란해진 것이냐? 사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딸은 우리 사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계획이요? 나는 당장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확인 중인 서류와 사위 형이 관련됐다는 사실까지 확실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나는 딸에게 말했다. 내 남편에게 직접 물어봐라. 뭐요? 제주도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딸이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제주도에 누가 있어?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해. 딸이 다시 묻자. 사위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만날 사람이 있어. 아빠랑 가는 여행에 왜 사업상 사람을 만나? 잠깐 얼굴만 보는 거야. 무슨 사업인데? 당신이 알아서 뭐 하게? 그 한마디에 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딸은 사위가 사업상 힘든 일이 있다고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하려는지는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아빠 땅 때문이야? 사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대답은 충분했습니다.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정말이야? 사위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일단 차에 가서 이야기하자. 여기서 말해. 사람들 보잖아. 그게 지금 중요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아빠 땅으로 뭘 하려던 거야? 사위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확인했느냐? 아들의 숨가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아빠. 말해라. 매형이 이미 아빠 땅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어요.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래서 위임장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정식 매매가 아니었어요. 매형 형 명의로 땅을 넘긴 다음 그 땅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계획이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설명한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사위는 내 땅의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여행에 데려가는 척 제주도로 데려간 뒤 미리 섭외한 행정사와 공증 관계자 앞에서
위임장과 매매 서류에 도장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위는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병원 진료나 숙박 관련 서류라고 속일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글씨를 자세히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없다며 재촉하고 딸이 옆에서 괜찮다고 말하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나는 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믿고 살아온 딸과 사위에게 이런 일을 당할 뻔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내가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어떤 증거냐? 매영이 형한테 보낸 문자와 계약서 사진을 확보했어요. 사위가 며칠 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리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으로 연동된 가족용 태블릿에 문자와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평소 가족 계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누나의 이상한 전화를 받은 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라. 내 말에 사위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는 내 통화 내용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사위가 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딸이 사위 앞을 막았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비켜. 아빠한테 손대지 마.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사위는 이를 악문 채 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딸은 중심을 잃고 옆에 있던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딸아. 나는 급히 딸을 붙잡았습니다. 주변에서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 사람 지금 여자를 밀었어요. 경찰 부르세요. 사위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깨달은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사람이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그가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딸은 의자에 기대어 사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 배신감이 더 짙게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부터 아빠 땅 때문에 여행을 계획한 거야? 사위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까지 속인 거야? 나는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한 거야. 사위가 마침내 소리쳤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면 우리 다 끝이야.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온다고.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빠 재산을 훔치려고 했어? 훔치는 게 아니야. 사위가 악을 썼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당신이 받을 재산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사위는 이미 내 재산을 자기 아내가 물려받을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과 내 의사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나는 사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느냐? 사위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버님도 나중에는 자식들에게 남겨주실 것 아닙니까? 나중에?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죽기를 기다릴 수 없어서 미리 가져가려 했다는 말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휴게소 입구 쪽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사위는 불안한 눈으로 출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돌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딸이 소리쳤습니다. 사위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자신의 차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2명이 입구 쪽에서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거기 서세요. 사위는 경찰의 말을 무시한 채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달려와 사위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내 아들이었습니다. 매영,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은 사위의 손에서
차 열쇠를 빼앗았습니다. 사위가 아들을 밀치려 했지만 경찰관들이 곧바로 달려와 그를 제지했습니다. 폭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오해라니까요. 사위는 몸부림쳤습니다. 가족끼리 이야기한 겁니다. 경찰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도 폭행은 폭행입니다. 그리고 재산 관련 사기 의심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위는 힘이 빠진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딸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나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은 내 손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느냐?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곧 딸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잘못이에요. 딸은 몇 달 전부터 사위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내 땅에 대해 여러 번 물었고 정확한 위치와 시세, 등기 명의가 누구인지 확인하려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남편이 단지 도움을 구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위가 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보험 관련 서류 때문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아빠한테 한 번만 물어봤어야 했는데 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남편 말을 믿고 싶어서 이상한 점들을 다 모른 척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직접 계획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행이었지만 남편을 의심하기 싫다는 이유로 위험한 신호를 외면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아들은 내 옆으로 다가와 서류가 담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내 땅의 등기부 사본과 매매 위임장, 그리고 내 이름이 적힌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계약서 아래에는 내가 찍지도 않은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도장은 가짜였지만 너무 정교해서 얼핏 보면 내 인감과 구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매형이 인감 도장까지 복제한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인감 도장을 어떻게 해? 딸이 중얼거리자 아들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누나, 지난달에 아빠 집에 갔었지? 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병원 가셨을 때 집 정리해 드리려고 그날 사위도 함께 왔었습니다. 나는 병원에 다녀온 뒤 서랍 위치가 조금 달라져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날 사위는 몰래 내 서랍을 열어 인감도장을 촬영하거나 본을 떠갔던 것입니다.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세상에, 그 순간 경찰관 한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피해자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 한 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 문서 외에도 추가로 준비된 서류가 발견됐습니다. 무슨 서류입니까? 경찰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동산 위임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또 무엇이 있습니까? 경찰관이 내민 서류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재산 관련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작성된 성년후견 관련 신청 준비 서류였습니다. 사위는 내 땅만 빼앗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판단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만들어 내 모든 재산을 관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경찰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순한 매매 사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신청 예정 후견인의 이름을 본 순간 또다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후견인으로 적혀 있던 사람은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서류 맨 아래 적힌 이름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내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신청 예정 후견인 그 5글자 아래에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일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게소 안의 사람들 목소리도 경찰관의 설명도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해졌습니다. 나는 서류를 든 채 딸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딸도 그 이름을 확인한 듯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왜 내 이름으로? 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딸이 몰랐다고 해도 내 이름으로 된 땅을 넘기려는 서류와 나를 판단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만들려는 서류에 딸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믿고 싶었습니다. 내 딸은 아닐 것이라고. 이 모든 일은 사위 혼자 꾸민 짓이라고. 하지만 이미 마음 한쪽에서는 두려운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딸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혹시 남편과 함께 내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나를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것은 아닐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느냐? 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모르고 있었어? 아빠, 나는 정말 처음 봐요. 딸은 내 손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뺐습니다. 딸의 얼굴에 상처받은 기색이 스쳤지만 그 순간 나는 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딸은 결국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제발 믿어주세요. 사람들이 우리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딸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빠를 후견 대상으로 만들 생각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왜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나도 몰라요. 딸은 울먹이며 경찰관을 바라봤습니다. 이 서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경찰관이 대답했습니다. 차량 뒷좌석 가방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이 몸을 돌려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사위는 경찰관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은 앞으로 모아진 상태였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딸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위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이름이 저 서류에 있어? 사위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딸이 더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해. 휴게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위는 한참 후에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였어. 딸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장인어른 재산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게 당신이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 나는 사위의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누가 내 재산을 빼앗는다는 말이냐? 사위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요즘 판단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도 사실이고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는 아직 혼자 운전할 수 있었고 은행 업무도 직접 처리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기억력과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판단을 제대로 못했느냐? 내가 묻자 사위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에 같은 말을 2번 하셨잖아요. 나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같은 말을 2번 한 것이 사람의 재산을 빼앗을 이유가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판단을 못한다면서
왜 여행을 데려가는 척 서류에 도장을 받으려 했지?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매영, 솔직하게 말하세요. 사위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알 만큼 알아요. 아들은 휴대전화 화면을 사위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세요. 화면에는 사위가 친형에게 보낸 문자들이 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서류를 자세히 안 본다. 딸이 옆에서 괜찮다고 하면 믿는다. 제주도 도착해서 술 한잔 드시게 한 뒤 도장만 받으면 된다. 후견인 신청은 나중에 진행하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딸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술까지 먹이려고 했어? 사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문자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반대하면 병원 진단부터 받아두자. 최근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식으로 주변 진술을 모으면 된다. 후견인이 아내 명이면 의심받지 않는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위는 딸의 이름을 이용해 모든 일을 합법처럼 꾸미려 했던 것입니다. 딸이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모양을 만들면 외부에서도 크게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문득 지난달 일을 떠올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집에 왔던 날이었습니다. 사위는 평소보다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내가 어디가 자주 아픈지, 약은 무엇을 먹는지, 병원은 얼마나 자주 가는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일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나를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모든 질문이 나를 판단력이 부족한 노인으로 만들기 위한 정보 수집이었던 것입니다. 사위는 심지어 내 이웃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했다. 매영이 아빠 옆집 아주머니한테도 전화했어요. 왜? 아빠가 요즘 자주 물건을 잃어버리느냐고 물었대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얼마 전 열쇠를 찾지 못해 옆집에 잠시 맡겨둔 예비 열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사위는 기억력 저하의 증거처럼 이용하려 했습니다. 경찰관이 사위에게 물었습니다. 성년후견 관련 서류는 누가 준비했습니까? 사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만났습니까?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경찰관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차량과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자료는 모두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때 사위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딸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사업이 너무 어려워졌어. 사위는 힘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에는 장인어른께 돈을 빌리려고 했어. 아빠가 거절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 그래서 아빠 땅을 빼앗으려고 했어? 빼앗으려던 게 아니야. 사위는 끝까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사업만 살리면 다시 돌려놓을 생각이었어.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돌려놓을 생각이었느냐? 사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땅을 내 형에게 넘기고 그 땅으로 사채를 쓰고 사업이 실패하면 어떻게 돌려놓을 생각이었어? 아무런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진짜 대답이었습니다. 돌려놓을 방법 같은 것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사위는 그저 내 재산으로 자신의 실패를 덮으려 했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남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결혼 반지를 뺐습니다. 사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딸은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그랬다고 했지? 그래. 그런데 당신이 살리려던 가족 안에 우리 아빠는 없었어.
사위는 다급히 말했다. 장인어른 재산이 조금 줄어드는 것뿐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조금 줄어드는 것뿐이라고? 어차피 혼자 사시고. 딸이 손을 들어 사위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해. 내 말 좀 들어봐. 그만하라고. 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빠가 혼자 산다고 해서 아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반지를 사위 앞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빚을 졌다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야. 딸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아빠를 속이고 나까지 이용하면서도 잘못인 줄 모르는 사람이라서 떠나는 거야. 사위는 당황한 얼굴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 때문에 더 이상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어. 딸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이들에게 가족을 위해서는 늙은 부모 재산을 속여도 된다고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남편의 계획을 미리 알아채지 못한 것은 분명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딸은 옳은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사위를 순찰차로 데려갔습니다. 사위가 끌려가면서 계속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번만 이야기하자. 당신도 내가 왜 그랬는지 알잖아. 아이들 생각해야지. 하지만 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경찰차에 타고 문이 닫힌 뒤에야 딸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그런 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곁에 앉았습니다. 딸은 한참 후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아빠, 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말로 내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딸은 솔직하게 말했다. 남편이 아빠 재산에 관심을 보일 때 나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느냐? 가정이 무너질까봐 무서웠어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사위의 사업이 어려워진 뒤 집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밀렸고 아파트 관리비도 몇 달째 내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매번 이번 일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내 땅의 시세를 묻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도 단지 도움을 청하려는 것이라 생각하며 모른 척했습니다. 아빠에게 말하면 남편이 정말 끝날 것 같았어요. 딸이 말했다. 그래서 침묵했어요. 나는 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그 작은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넘어질까봐 나는 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딸은 내 손을 놓고 자기 가정을 지키느라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가정을 지키는 것과 잘못을 덮는 것은 다르다.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잘못을 모른 척하면 결국 더 큰 잘못을 부르는 법이다. 미안해요. 나는 바로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을 영원히 밀어낼 생각도 없었습니다. 일어나자. 나는 딸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집에 가야지. 딸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집으로요? 그래. 아들이 우리 가방을 챙겨왔습니다. 그날 우리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의 차를 타고 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딸은 창밖만 바라봤고 아들은 운전대를 잡은 채 가끔 룸미러로 나를 살폈습니다. 나는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기로 했던 전라도 여행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내가 비행기를 탔다면 아내와 지키기로 약속한 땅뿐 아니라 평생 모은 재산과 내 삶의 결정권까지 모두 빼앗길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나는 가장 먼저 서랍을 열었습니다. 인감도장이 놓여있던 자리에는 빈 상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사위가 진짜 인감도장까지 가져갔던 것입니다. 아들은 즉시 인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와 은행, 등기소를 차례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이 경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아들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가 묻자 아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빠, 매형 휴대전화에서 다른 녹음 파일이 발견됐대요. 무슨 녹음? 아들은 딸을 한번 바라본 뒤 말했다. 누나 목소리가 들어있는 녹음이에요.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목소리? 응.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매형이 누나 몰래 녹음해 둔 것 같아.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아들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사시면 우리도 힘들어진다는 내용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 깊은 곳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보내준 녹음 파일을 우리 앞에서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분명 내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빠,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잡음이 흐른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내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아빠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도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내 목소리 맞아. 잠시 후 사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준비해야지. 그리고 다시 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도 아빠한테 그런 건 너무 심해. 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끝까지 들어봐.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더 힘들어지면 아무것도 못해. 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빠 재산보다 아빠가 더 중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계속 딸을 설득했습니다. 당신도 말했잖아. 뭐? 아버지가 오래 사시면 우리도 힘들어진다고. 순간 녹음 속 딸이 크게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말을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사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 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병원비 걱정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야. 잠시 침묵. 그리고 딸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혼자 계시니까 자꾸 아프실까봐 걱정된다는 뜻이었어. 그런데 당신은 왜 자꾸 재산 이야기만 해?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이 말한 녹음은 사위가 교묘하게 앞뒤를 잘라 딸의 말을 다른 의미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그날 내가 그런 말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빠가 혼자 계시니까 병원에 자주 가시고 혹시 큰 병이라도 생기시면 누가 돌봐드리나 걱정돼서 딸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저 사람이 일부러 다른 뜻으로 끌고 갔어요. 아들은 휴대전화를 다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원본 녹음이었습니다. 앞부분이 더 길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 그런데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 우리 형편이 이 모양이라 잘 모시지도 못하는 게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위는 이 긴 대화에서 단 한 문장만 잘라 딸이 마치 내 죽음을 바라는 것처럼 조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낮게 말했다. 경찰도 편집 흔적을 확인했대. 딸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아빠, 정말 미안해. 나는 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딸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나는 조용히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덮으려고 하면 죄가 된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진실을 말한 것만으로도 아빠는 충분하다. 그 말을 들은 딸은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된장찌개뿐이었지만 그 어느 날의 진수성찬보다 따뜻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왜 전라도 여행 다시 가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일도 있는데 무슨 여행이냐? 아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랑 누나가 모실게요. 딸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랑 약속했던 여행이잖아. 나는 잠시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좋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셋이 같이 가자. 그 말을 들은 딸과 아들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아들이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아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구냐? 내가 묻자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아빠, 왜 그러냐?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위 형이 왔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늦은 밤 현관 초인종 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아들은 인터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사위의 친형이었습니다. 평소 명절에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둘이 따로 연락할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두운 색 외투를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연신 뒤를 돌아보며 누군가를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왔지? 아들이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문은 바로 열지 마. 나는 거실에서 일어나 현관 가까이 걸어갔습니다. 무릎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인터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잠시 후 사위 형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계시지? 아들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먼저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
남자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지금 이 서류 안 보면 내일 아침에는 정말 큰일 나. 나는 아들의 어깨 너머로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입니까? 내 목소리가 들리자 그는 즉시 인터폰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장인어른 저입니다. 압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왜 왔습니까? 사위형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이 한 일이 부동산 위임장만이 아닙니다. 딸이 놀라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또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인터폰 너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장인어른 계좌까지 건드렸습니다. 순간 내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내 계좌를? 네. 그는 서류 가방을 들어 화면에 보였습니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아들은 문을 열기 전에 경찰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나는 그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의 형이 지금 진실을 밝히러 온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를 준비한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여 분 뒤 경찰관 2명이 도착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사위 형은 문이 열리자마자 고개부터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든 가방이 무거운지 손등에는 핏줄이 선명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실 식탁에 둘러앉자 경찰관이 먼저 물었습니다. 가지고 오신 자료가 무엇입니까? 사위 형은 가방의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계약서 사본, 통장 거래 내역, 인감증명서, 차용증, 그리고 여러 장의 녹취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위에 있던 서류를 내 앞으로 밀었습니다. 장인어른 명의로 만든 대출 신청서입니다. 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청인 이름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소도 생년월일도 모두 내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명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내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서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대출이 실행됐습니까? 사위 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계좌에서는 이미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내 손이 멈췄습니다. 어느 계좌 말입니까? 그는 거래 내역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매달 조금씩 돈을 넣어두었던 통장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나에게는 아내와 함께 모은 마지막 흔적과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에는 며칠 전 적금이 중도 해지된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해지 금액은 3,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내가 모르는 법인 계좌로 곧바로 이체돼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 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생 회사 계좌입니다.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남편이 아빠 적금을 깼다고요? 정확히는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재촉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세요. 사위 형은 눈을 감았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동생이 장인어른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아들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언제요? 지난달 장인어른 댁에 갔을 때입니다. 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사위는 내 휴대전화가 느리다며 정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필요 없는 프로그램을 지우고 보안 기능도 강화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맙다며 휴대전화를 맡겼습니다. 그때 사위는 내 휴대전화 안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문자 메시지를 읽고 내 명의의 금융 정보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든 새벽에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딸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까지. 사위 형은 괴로운 얼굴로 말했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알았어요? 며칠 전입니다. 그는 사위에게서 급하게 연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자신의 사업이 곧 무너질 상황이라며 내 땅을 형 명의로 잠시 옮긴 뒤 담보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형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이미 장인어른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복잡한 절차를 피하려고 형 명의를 잠시 빌리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은 형은 매매계약서 일부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내 서명과 위임장 내용이 수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위에게 직접 물었지만 사위는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형은 몰래 사위의 사무실을 뒤졌고 그곳에서 내 적금 거래 내역과 대출 신청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바로 신고했어야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 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동생이었습니다. 그가 힘없이 말했다. 사업이 힘들어 잠깐 잘못된 선택을 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잠깐 잘못된 선택이요? 사위 형이 움찔했습니다. 노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인감도장을 훔치고 적금을 깨고 땅을 빼앗으려 한 것이 잠깐의 잘못입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식탁 위의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장 한 장이 내가 가족을 믿었던 대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위 형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경찰서에서 하십시오. 내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서류 중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다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적힌 병원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경찰관이 들고 있던 것은 나에 대한 진단서 초안이었습니다. 진단명에는 초기 인지 저하 의심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병원에 가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받아들고 물었습니다. 이건 가짜잖아요. 사위 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동생이 아는 병원 관계자를 통해 준비한 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병원 관계자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사위 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함이 안에 있습니다. 가방 안에서 작은 명함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딸이 낮게 신음했습니다. 이 사람. 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아는 사람이냐?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니는 병원 원장님이에요. 사위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모임에도 몇 번 참석했고 사위가 사업 문제로 힘들 때 상담을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허위 진단서 작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정리하던 아들이 가방 맨 아래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사망시 개봉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위 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내 명의로 작성된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내 재산 대부분을 딸에게 상속하고 딸이 상속받은 뒤 사위가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내가 작성한 적 없는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내용은 마지막 장에 있었습니다. 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장례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하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딸은 그 문장을 읽다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니. 아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위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이 정말 여기까지 생각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행을 가장해 제주도로 데려가려던 계획, 술을 마시게 한 뒤 서류에 도장을 받으려 했던 계획, 가짜 진단서와 후견인 신청서, 그리고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가짜 유언장,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경찰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에게 위해를 가할 계획까지 있었던 겁니까? 경찰관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다만 여행 중 사고로 위장하려 했을 가능성까지 수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이 비명을 참듯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딸과 사위가 준비한 여행을 믿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러 가는 따뜻한 여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를 탔다면 나는 내 의지로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들이 내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옆에 있을게요. 딸도 울면서 내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나는 두 아이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 어린 두 아이의 손을 양손에 잡고 시장길을 걷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내가 아이들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사위 형과 함께 자료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뒤에도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밤새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는 사진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키라고 했던 땅도 내 목숨도 겨우 지켰소. 새벽녘이 되자 아들이 내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사위가 설치한 원격 프로그램을 삭제하려던 아들은 갑자기 손을 멈췄습니다. 아빠, 왜 그러냐? 아들은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사위가 내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 기록은 오늘 아침 공항으로 향한 경로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병원에 간 날, 은행에 간 날, 혼자 장을 보러 간 날까지 모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사위는 오래전부터 내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 아래에는 짧은 메모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혼자 병원 가는 날. 그날은 바로 사흘 뒤였습니다. 아들은 메모를 보는 순간 곧바로 경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친 뒤 굳은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냐?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매형이 제주도 여행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계획을 준비한 것 같아요.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계획? 아들은 메모 아래 숨겨진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혼자 병원에 가는 길의 사진과 함께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검색한 기록이 수십 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화면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한동안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내가 혼자 병원에 가는 길, 집 앞 골목을 나서는 모습, 버스 정류장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모습, 병원 건너편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나를 지켜보며 하나씩 찍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 아래에 적힌 메모였습니다. 오전 9시 20분 집에서 출발, 9시 35분 큰 길 횡단보도 통과, 신호 대기 시간 평균 2분, 병원 진료 후 약국 방문. 내 일상이 시간표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언제부터 준비한 거냐?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적어도 2달 전부터예요.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2달 전부터 아빠를 따라다녔다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따라다닌 날도 있고 위치 추적 기록으로 확인한 날도 있는 것 같아.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무 걱정 없이 아침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한 골목도 자주 걷던 길도 모두 낯설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사위는 단순히 내 재산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 여행 계획이 실패하면 내가 혼자 움직이는 나를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경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담당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사관은 휴대전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파일도 삭제하거나 열어 수정하지 말고 즉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들은 휴대전화를 전원에서 분리한 뒤 봉투에 넣었습니다. 딸은 내 곁에 앉아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오늘부터 혼자 다니지 마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억울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제 집 앞을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해야 하는지 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늙었다는 이유로, 혼자 산다는 이유로,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제거해야 할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게 이런 것이냐? 딸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자식의 배우자까지 사람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냐? 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약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나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밤새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범죄와 마주한 딸도 평생 잊기 힘든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딸을 쉽게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속 상처도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전 경찰이 다시 집을 방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내 휴대전화와 사위 형이 가져온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사용한 차량에 블랙박스 기록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사위가 모르는 남자와 통화하는 음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우리 앞에서 일부 녹음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못 끝나면 화요일로 넘기면 됩니다. 낯선 남자가 물었습니다. 확실히 혼자 나옵니까? 매주 같은 시간에 병원에 갑니다. 사람 많은 곳인데 괜찮겠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사고만 나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고만 나면 된다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사관은 녹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아직 실제 범행 방법이나 구체적인 공모 관계는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 한마디만으로도 사위의 의도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수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수사관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위분 회사와 거래한 적이 있는 렌터카 업체 관계자로 추정됩니다. 렌터카? 네. 수사관은 다른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위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과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빌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에는 운전자의 과실로 처리되도록 꾸미려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딸은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자기 장인에게 아들은 이를 악문 채 말했다. 저 사람은 처음부터 아빠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처음 딸과 결혼하겠다고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내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님, 따님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에는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든든한 가정을 이루었다며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늙고 혼자가 된 틈을 노려 재산과 목숨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수사관은 사위가 경찰 조사에서 계속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모든 서류가 장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치 추적 역시 장인이 혼자 다니는 것이 걱정돼 설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 검색 기록은 우연히 업무 때문에 찾아본 것이라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녹음과 대출 신청서, 위조된 인감, 허위 진단서가 하나씩 연결되면서 그의 주장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돌아가기 전 말했다. 당분간 혼자 외출하지 마시고 집 비밀번호도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들은 그날 바로 현관 잠금 장치를 교체했습니다. 창문 잠금 상태도 확인하고 은행과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두 진행했습니다. 나는 인감도장을 새로 등록했고 모든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 공동인증 수단도 변경했습니다. 내 명의로 된 부동산에는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알림도 신청했습니다. 평생 내 것은 내가 지켜왔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일을 겪고 보니 믿는 사람에게 맡겨둔 작은 틈 하나가 얼마나 큰 위험이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사위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자가 붙잡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와 주고받은 문자 기록이 나오자 일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위는 그에게 돈을 주고 내가 병원에 가는 길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큰 사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 틈에 딸이 보호자 자격으로 각종 서류를 처리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위가 보낸 문자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오래 입원하게 만들어야 한다. 판단 능력 문제로 연결할 수 있으면 더 좋다. 사고가 커져도 어쩔 수 없다. 그 문장을 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수사관에게 말했다.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딸과 아들이 놀라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왜 만나려고 해요? 직접 묻고 싶은 것이 있다. 아들은 반대했습니다. 매형 얼굴을 봐서 뭐하게요? 그래도 물어야 한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내 입으로 듣고 싶다. 며칠 뒤 수사기관의 허락 아래 나는 사위를 면회했습니다.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사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얼굴을 보고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나도 천천히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냐? 사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나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판단을 잘못해? 사업이 무너질 상황이라. 사업이 무너지면 사람 목숨을 이용해도 되는 것이냐? 사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계속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아버님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나였느냐? 사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몇 번 움직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나였어? 마침내 사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제일 쉬워 보였습니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위는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사시고 저희를 믿으셨고 그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재산을 끝까지 지키실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를 가족으로 믿었던 마음이 그에게는 약점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나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쉬워 보였느냐? 사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혼자라서 쉬워 보였고 딸을 사랑해서 쉬워 보였느냐? 그의 고개가 더 낮아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착각한 것이 하나 있다. 사위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을 이용한 사람은 돈보다 더 큰 것을 잃는다. 사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는 사업만 잃은 게 아니다. 내 아내도 아이들도 사람으로서 마지막 남은 믿음까지 잃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위가 유리병 너머에서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는 순간 딸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나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가 쉬워 보였단다. 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딸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아빠, 내가 울 일은 아직 남았다. 딸이 눈물을 닦으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 아이들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 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위와 딸에게는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아버지가 사업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두 손주를 내 집으로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거실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자가 먼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아빠가 정말 할아버지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나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죄를 말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덮는 것도 아이들을 위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빠가 아주 큰 잘못을 했다. 손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아빠 감옥 가요?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이 판단할 거다. 손자가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랬대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돈 때문에 그랬단다. 손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한테 그런 짓을 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보다 돈을 먼저 놓으면 안 되는 거다. 그날 손주들은 밤늦도록 울었습니다. 딸도 아이들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위가 망가뜨린 것은 내 재산이나 내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이들이 평생 간직해야 할 아버지에 대한 믿음까지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날 밤 손자는 내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직 안 자니? 손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빠 책상에서 봤어요. 종이에는 낯선 계좌번호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사위가 손글씨로 쓴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장인 땅 처리 후 해외 출국. 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위는 단순히 빚을 갚고 사업을 살리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재산을 정리한 뒤 가족까지 버리고 해외로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손자가 내민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장인 땅 처리 후 해외 출국.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위가 마지막까지 숨기고 있던 진짜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위는 사업을 살리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모두 갚으려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땅과 예금을 정리해 돈을 만든 뒤 가족까지 버리고 해외로 도망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손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종이를 어디서 봤다고 했니? 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책상 서랍 맨 아래에 있었어요. 언제 봤어? 며칠 전이요. 손자는 아버지가 없는 사이 학교 준비물을 찾으려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가 우연히 이 종이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계좌번호와 숫자가 적혀 있어 사업 관련 메모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땅을 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그 문장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손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왜 미안하니? 그때 바로 엄마한테 말했으면 더 빨리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넌 잘못한 것이 없다. 하지만 어른이 숨겨놓은 잘못을 아이가 알아채지 못했다고 해서 죄가 되지는 않는다. 손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건 경찰에 드리자. 다음 날 아침 아들은 손자가 발견한 메모를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수사관은 메모에 적힌 계좌번호부터 확인했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계좌는 사위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 법인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하지만 거래 기록을 추적하자 사위가 여러 차례 그 계좌로 돈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액수는 적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사업이 어렵다며 딸과 아이들에게 생활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지만 뒤에서는 돈을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팔았던 결혼 예물값도 아들이 빌려줬던 돈도 내 적금에서 빼낸 3,200만 원도 일부가 그 계좌로 흘러간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사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위 명의로 예약된 항공권도 발견되었습니다. 출국 예정일은 우리 가족이 제주도에 도착하기로 했던 날로부터 불과 일주일 뒤였습니다.
내가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사위는 땅을 형 명의로 넘기고 대출을 실행한 뒤 빚을 갚는 척 시간을 벌어 혼자 해외로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딸과 손주들은 모든 빚과 법적 책임을 떠안은 채 남겨졌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듣고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궁지에 몰렸다고 해도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버리고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딸은 경찰의 설명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야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가족이 아니었나 봐요. 나는 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아빠 재산을 빼앗고 아이들과 나까지 버리고 가려고 했잖아요. 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동안 남편이 사업을 살리려고 애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반지도 팔고 적금도 깨고 아이들 학원도 그만두게 했어요. 딸은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나는 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살릴 생각이 없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기 혼자 살려고 했던 거예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을 잘못 믿은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처음부터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딸은 사위가 돈의 사용처를 숨겼던 일, 갑자기 내 땅의 시세를 물었던 일, 해외에 사업 기회가 있다며 여권을 새로 만들었던 일까지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마다 딸은 불안했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로 질문을 멈췄습니다. 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믿는 것과 눈을 감는 것은 다른 일이다. 딸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며칠 뒤 사위에 대한 구속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금융계좌 무단 접근, 재산 편취 시도, 허위 진단서 작성 공모, 위치 추적, 상해와 사고를 이용한 범행 준비 정황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위와 연결된 병원 관계자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도 함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위의 형은 처음에는 자신도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그 역시 내 땅을 넘겨받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뒤늦게 서류를 가져온 것은 양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가 자신에게까지 번질 것을 두려워해 먼저 자료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이름만 빌려주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만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변명하고 마지막에는 자기도 피해자라며 책임에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에 작은 것은 없었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이 필요했고 그 끝에는 결국 한 사람의 삶과 목숨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고 내 이름으로 작성된 서류들이 가짜라는 사실을 하나씩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힘들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서명과 말들을 보며 내 삶이 다른 사람 손에서 마음대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항상 내 곁에 있었고 딸도 매번 함께 했습니다. 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보호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내 집에서 며칠만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몇 주가 되었고 몇 주는 몇 달이 되었습니다.
손주들도 학교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내 집으로 왔습니다. 조용하기만 했던 집에는 다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손주들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나는 손녀가 좋아하는 달걀말이를 만들고 손자와 함께 저녁 뉴스를 보았습니다. 딸은 퇴근 후 늦게 돌아와도 반드시 내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디 불편한 데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사위가 가짜 진단서를 만들려고 내 건강을 캐묻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딸의 눈에는 욕심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걱정하는 딸의 마음만 있었습니다. 나는 조금씩 다시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믿음은 한번 깨지면 전처럼 돌아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시간과 행동으로 다시 믿음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딸은 내가 은행이나 병원에 갈 때마다 동행했지만 내 일을 대신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빠가 직접 확인하세요. 아빠 뜻대로 하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딸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부모를 보호한다는 것은 부모의 선택을 빼앗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반년쯤 되었을 무렵 아들이 어느 날 아침 여행 책자를 들고 내 집으로 왔습니다. 표지에는 전라도의 바다와 붉게 물든 단풍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빠, 아들은 책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전라도 가요. 나는 웃었습니다. 이제 여행 이야기는 겁부터 난다. 딸이 주방에서 차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 타도 돼요. 그럼 어떻게 가려고? 차로 천천히 가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수도 가고 순천도 가고 엄마가 가고 싶어 했던 곳도 다 들러요. 나는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여행을 가자고 했던 약속. 그 약속은 너무 오래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끔찍한 함정으로 변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여행을 두려운 기억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여행 당일 아침 아들과 딸, 손주들이 내 집 앞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비행기표도 없었고 숨겨진 서류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도장을 받아야 할 일도 없었습니다. 차 트렁크에는 옷가방과 딸이 준비한 간식, 손주들이 챙긴 카메라만 들어 있었습니다. 차에 타기 전 나는 아내 사진을 작은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엄마 사진도 가져가요? 딸이 묻자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랑 같이 가기로 한 여행이니까. 차는 천천히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에는 가을 들판이 펼쳐졌고 붉고 노란 나뭇잎들이 바람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손주들은 뒷좌석에서 노래를 골랐고 아들은 운전을 하며 계속 내게 불편하지 않으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조수석에서 여행 일정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빠, 첫날은 순천만 보고 저녁에는 꼬막 정식 먹을 거예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전 같은 시간 나는 딸과 사위를 믿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전화 한 통이 없었다면 나는 전라도가 아닌 제주도에 도착했을 것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다시 이 길을 내 두 발로 걷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운전 중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전화해줘서 고맙다. 아들은 룸미러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그 말 벌써 몇 번 하셨어요. 몇 번을 해도 부족하다.
아들이 웃었습니다. 가족인데 당연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 이용해도 되는 약점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위험한 순간에 상대의 손을 붙잡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멈추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깨졌을 때 도망가지 않고 곁에서 다시 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라도에 도착한 날 저녁, 우리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식당에 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갓 지은 밥, 여러 가지 반찬이 차려졌습니다. 손녀가 내 그릇에 생선을 올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손자는 물잔을 채워주었습니다. 딸은 내 옆에 앉아 말없이 아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사진을 창가에 세워두었습니다.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수면 위에 길게 번졌습니다. 나는 사진 속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왔소. 당신이 지키라고 했던 땅도 지켰고 아이들도 다시 한자리에 모였소. 당신이 함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바람이 창문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웃고 있었고 딸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고 손주들은 음식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재산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정말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내 삶의 권리를 빼앗기는 일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행동까지 참아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욕심 앞에서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은 자식을 믿지 않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과 존엄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누군가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 사람도 아닙니다. 끝까지 자신의 서류를 확인하고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고 이상한 부탁에는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내 의사를 무시한다면 단호하게 멈춰야 합니다. 나는 그날 아들의 다급한 외침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빠, 비행기 절대 타지 마. 그 전화 한 통은 단순히 비행기를 놓치게 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내 재산을 지켰고 내 목숨을 지켰고 무너질 뻔한 가족을 다시 바로 세운 전화였습니다. 식당을 나서기 전 딸이 내 팔짱을 끼웠습니다. 아빠, 왜?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랑 여행 다녀요. 나는 딸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리고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표를 내가 직접 확인하마. 딸과 아들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바닷가에는 늦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두 아이와 손주들 사이에서 천천히 바닷길을 걸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걷지 못한 것이 아쉬웠지만 아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자기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은 집이나 땅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람의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는 가르침, 돈보다 가족의 마음을 먼저 지키라는 가르침,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그날 비행기는 예정대로 하늘을 날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비행기에 타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내 삶과 내 가족과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갈 나 자신의 존엄을 말입니다.